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르누보의 대가, 바로 체코의 알폰스 무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폰스 무하의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사망을 할 때까지의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짧게나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알폰스 무하는 체코 남부의 작은 마을 이반치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법원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의 신분에서는 부르주아 계층의 가장 말단 하급 단계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공교롭게도 법원 직원인 아버지 덕분에 교도소 바로 옆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알폰스의 새엄마는 기독교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린 시절의 알폰스한테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슬라브인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그에게는 많은 것을 배울 만한 기회와 환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어머니는 무하를 각별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가난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알폰스는 어려서부터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그런 관계로 새어머니는 무하의 목에 연필을 리본처럼 걸어주며 집 어디에서든 그림을 그리도록 독려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알폰스가 8살 때 그린 현존하는 무하의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크루시픽션이라는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그 나이에 이렇게 잘 그렸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렇게 예술성이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눈여겨보십시오. 제2의 알폰스 무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부모는 어린 무하를 성직자나 그냥 월급장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하는 12살의 나이에 도시로 나아가 음악학교와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좋고 성악의 소질이 남달랐던 무하는 성악 공부를 열심히 3년간을 했습니다. 그를 지도하던 교수들도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평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재주 많고 미래가 촉망되는 무하에게 신이 질투한 것일까요? 무하에게는 14세가 되던 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변성기를 거치며 아주 심하게 목소리가 변하며 아름답던 목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성악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된 거죠. 선생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프라하에 있는 국립미술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은 그를 질투하는 겁니다. 무하는 결국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결국 무하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비엔나에서 미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던 무하는 한 공방에서 일을 하게 되며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 공방이 하룻밤 사이에 큰 불이 나서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신입사원들은 모두 잘랐고 당연히 무하도 해고가 되었지요. 이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무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런 초상화 그리기를 인기를 끌면서 어느 오스트리아의 백작이 그의 재능을 발견하며 로마나 파리로 공부하러 가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첫 번째 후견인이 생긴 거죠. 1888년 무하는 천금 같은 기회로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자, 무하의 첫 번째 기회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28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공부했으나 실제로는 미술로 큰 성공을 거두기는커녕 아직도 무명의 화가였을 뿐이었죠. 게다가 그 후덕한 오스트리아의 키다리 아저씨 백작은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인쇄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천성인 성실함으로 그는 매일 한결같이 일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의 질투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 밤 모든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로 다 떠나고 홀로 인쇄소에 남아있던 무하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 있던 프랑스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매니저가 찾아온 겁니다. 아무튼 베르나르의 매니저는 그의 임무인 사라 베르나르의 다음번 공연을 홍보할 포스터 주문을 하려고 인쇄소로 간 것이죠. 이번 포스터는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바로 전 공연이 흥행에 실패하며 위기를 맞자 사라 베르나르는 미리 만들어둔 공연 포스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오라고 보낸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포스터 디자인을 할 고참 디자이너들이 다 집에 가서 없었고 할 수 없이 매니저는 의구심을 품고 무아에게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이 무아에게는 대박 기회가 된 것이죠. 무아는 며칠간 열심히 디자인하여 사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여줍니다. 플랫하지만 매우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선을 지닌 사라 베르나르의 모습이 들어간 이 포스터를 본 순간 사라는 감동합니다. 그 포스터가 바로 이 작품 지스몽다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1895년 파리 길거리마다 붙게 되며 파리 최고의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성공적인 공연과 흥행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포스터 디자인 스타일이면서도 만인이 사모할 것 같은 그런 여성상을 표현한 것이 결국 일반인들에게도 소문이 나면서 그녀의 공연 포스터를 서로 뜯어가려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사라 베르나르는 알포스 무아의 독창성과 창의성 그리고 관객을 사로잡는 그의 표현 능력에 매료되어 6년의 전속 계약을 제안합니다. 당시 무명의 가난한 체코 청년이었던 무아는 당연히 전속 계약에 사인했겠죠. 자, 여기서 아르누보란 무엇인지 살짝 설명 들어갑니다. 아르누보는 프랑스어로 아르누보, 즉 새로운 미술이란 뜻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반짝 성행했던 이 양식은 유럽 전통 예술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따온 곡선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과 가구 장식까지 삶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예술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빠르게 쇠퇴했지만 사실 현재도 아르누보는 우리의 삶, 상업 미술적인 분야에서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즐기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타로 카드나 일본 애니메이션 카드, 그리고 패션 스카프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무아의 얘기로 돌아와서 무아는 그 시기부터 다양한 공연과 상업 포스터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아름다운 그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스타일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와인, 그리고 샴페인까지 다양한 제품에 그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주인공이 됩니다. 저 자신도 전시회를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상업 광고 포스터인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한 장의 경이로운 장식적 스타일의 미술 작품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의 창시자라고 하는 앤디 워홀과 팝아티스트들보다도 거의 100년 먼저 예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의 작품의 세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아르누보를 잘 나타내주는 작품 한 장을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황도 12궁입니다. 황도 12궁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머리카락에서부터 배경까지 기하학적인 무늬로 나타나였고, 두 번째 특징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다른 아르누보 화가와는 달리 여성을 굉장히 청순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아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입니다. 원은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신비로운 느낌을 가미해 주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원은 구도의 안정감과 상징성 등을 표현하는 데 많이 써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가 아르누보 참여자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하지 아르누보 장르에 참여한다는 것에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가 돈이 많은 상업 미술가인이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 돈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리 능력이 없었고 마음 또한 너그러운 편이라 사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일면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돈은 그의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가져다 쓰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고갱도 그 친구들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아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르누보 스타일의 작품을 버리고 좀 더 전통적인 회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그를 열렬히 환영하던 미국인들에게는 그의 미술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과거의 아르누보 스타일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하였지만 무아는 결국 그런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해외에 살면서 그의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체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교훈을 다루는 거대한 유화 작품들을 만들어가며 체코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그의 마지막 삶을 다합니다. 바로 이 작품들이 그의 노년의 마스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체코와 그 국민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는 그의 의지와 신념을 그의 말년 작품에 쏟아놓았고, 그런 그의 의지에 대하여 경계를 하던 나치 정부에 의해서 무한은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풀려나기는 했지만 고문의 심한 후유증으로 1939년 결국 그의 삶을 다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흙수저였던 그의 어린 시절, 프랑스의 유명 배우를 우연히 만나며 그의 미술의 절정에 달했던 파리 시절, 그가 그의 조국에 선물하고 싶었던 슬라브 에픽 시리즈를 만든 후 삶을 마감한 알폰스 무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랑받고, 특히 체코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영웅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